자, 시작해보자. 오늘 이제 앞서서 들어갈 거 배경지식 열람 시간 이제 7번째 시간이지. 오늘 이제 비문학 경제학 지문하고 그다음에 앞에 조웅전하고 뒤에 조전시가 2개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 거야. 가보자. 배경지식 열람 시간 7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경제학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지문 중심의 아무래도 배경 지식 열람 시간이 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나오는 기본 상식 정도 차원에서의 얘기를 다루긴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같이 볼 건 이제 금리.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자면 이자라고 하는 거지, 이자. 근데 영어로는 이제 interest라고 하는 거지. 정의는 이제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의 사용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이자.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자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잖아.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어서 1,1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고 이때 금리 10%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기관이 있잖아.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는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따라야 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1금융권부터 해서 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뭐 대출업하는 뭐 얘네들은 이제 대부업체라 그러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지 막 30%, 40% 이렇게 하면 이득 망하는 거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이자율이 뭐 보통 1.9%에서 이제 한 3.8%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1금융권에서는 이게 되게 낮은 이자지. 요즘에 보통 코로나 상해도 같은 게 1.9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자율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라고 해야 되겠지. 이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자를 하나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자는 저축의 측면과 대출의 측면이 다 있는 거지. 사실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도 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 금융생활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럼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냥 이제 퇴출당하는 거야.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돼야지. 자연인도 금융생활 해. 그렇지? 자연인이 금융생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돈을 어쨌든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제 이자인데 저축할 때 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지. 여기다 저축을 하는 거, 그렇지? 그랬을 때 내가 받는 이자야. 이때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렇지? 근데 대출은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제2금융권에서 캐피탈이라고 그러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아. 근데 그때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내가 돈에 대한 사용료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출은 낮아지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간단해. 근데 이렇게 간단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 인상의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 또 저축이 늘어나게 되는 이 상황, 그게 언제? 이자율이 높았을 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 이자가 낮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 이자가 낮았을 때는 저축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내가 돈을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뭐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뭐가 돼? 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 아니, 이자 낮으면 사람들이 돈 많이 빌릴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해. 근데 1억을 이자를 갖다가 한 10%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얼마가 이자인 거야? 1,000만 원이 이제 이자인 거야. 그렇지?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를 5년 약정을 체결한다고 해. 5년이면 60개월이지. 그러면 이제 60개월로 1,000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16.xx 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내 계산이 정확한지 지금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원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도 이제 60개월로 나눠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억에 대해서 공이 8개지. 1억에 대해서 60으로 나눠보면 결과값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얼마가 나오냐? 이것도 대략 뭐 16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해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160만 얼마에다가 16만 합해서 대략 170 얼마에서 180 얼마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180 얼마가 되는 거야. 왜? 한 달에 이자율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막 0%대라고 쳐봐. 거의 이자가 없다고 쳐봐.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 뭐 끼끼해야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야. 아 10만 원, 20만 원이 뭐야? 끼끼해야 1, 2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금에다가 여기 원금에다가 이제 1, 2만 원 정도 더 이제 붙어서 이제 갚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160 얼마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1억일 땐 이렇지만 예를 들어 뭐 10억을 대출받는다, 100억을 대출받는다. 이건 뭐 되게 신용 우량 등급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하겠지만 더 단위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한 달에 내는 돈의 이자가 비약적으로 커지겠지. 아니면 비약적으로 작아지거나. 그래서 이제 이자가 내려가게 됐을 땐 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된다 이거야. 이거 실제로 나중에 체감해 보면 알게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자율이 10%인 것보다 지금 1, 2%인 건 잘 체감이 안 될 테지만 막 이자율이 20%인 것들 되게 많아. 이 금융권에서 20%라고 치면 최악이야. 갚아야 되는 돈이 지금 여기다 16만 원이 셨다면 한 40만 원까지 막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원래 한 16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막 200만 원까지 갚아야 되는 거지.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야? 솔직히? 그치? 같은 돈 빌려드는데 내는 돈이 40만 원 가량이 한 달에 차이가 나면 한 달이야 40만 원이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개월수를 이렇게 불어난다고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지. 1년이면 480만 원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은 게 당연히 메리트가 크다. 그리고 남의 돈을 빌려 쓰는데 내가 이거 돈을 받는 동안에 매 개월마다 나는 돈을 근데 안 벌어? 나도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지? 돈을 벌어서 또 상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억을 미리 받는 건데 사용료는 없다. 그럼 땡큐인 거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은 올라온다는 거야. 자,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사이클을 이제 보면 알게 될 수 있어. 자, 사이클을 한번 보자. 자,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써놨는데 경기 과열이 뭐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소비를 겁나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소비를 많이 할까? 아니, 돈도 많아. 그치? 돈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되게 많아. 그럼 많이 사고 싶을 거 아니야, 뭔가 물건을. 사람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 가치 실현을 하거든?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 근데 소비가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지 봐보자고. 자,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됐대. 제가 경기가 과열됐대. 경기가 과열된 건 뭐라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물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는데 500원이 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 10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2사람만 이렇게 딱딱 하고 이랬는데 아이스크림 판매업자가 원래 아이스크림 500원 하던 거를 여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려고 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근데 아이스크림 딱 하나야. 근데 얘네들은 다 아이스크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야, 그 500원 됐다. 야, 600원 낼게.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야, 700원 됐다. 야, 1000원. 이런 식으로 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물론 직결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이건 좀 복잡한 이론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근데 뭐 그것까지 너희들이 지금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 그럼 물가가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아이스크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어. 독과점 기업. 그럼 뭐가 일어나게 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 그치? 계속해서 물건의 값이 올라갈 거야.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물가는 겁나 올라가는 거야. 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시중에 경제 활동이 이렇게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를 막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하고 약간 어긋나게 느껴지지 않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좋지만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누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야?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금융감독원 같은 기준 금리를 마련하는 중앙기관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야. 기존 금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 시중에 0.5%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금리를 한 1.5%로 인상시키면 어마어마한 인상이거든. 이거 기준 금리가 1% 인상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있는 그 캐피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금융업자들이 이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은 뭐가 늘어난다 그랬어? 저축이 늘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했어? 저축이 늘어난다 그랬지. 그리고 또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대출이 줄어들게 되겠지. 기업들이 뭘로 움직이는 줄 알아? 기업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들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또 우리나라 정부도 대출을 받아.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아 안 받아? 잘 안 받는다고. 대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새로운 사업에다가 투자할 어떤 동력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투자가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신용 공급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알겠어?
신용공급이라는 건 뭐야? 대출이야 대출 쉽게 말해서 대출이 떨어졌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투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자 저축이 늘어나고 좀 기업의 투자가 떨어지니까 기업에는 누가 있어? 또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원들이 기존에 비해서 돈을 더 못 벌 거고 그리고 저축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소비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이거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겠지?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고 경기 안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이클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황에서 얘기라고 볼 수 있어. 이게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경기 침체 시는 어떻게 돼? 금리를 다운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같은 상황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어. 그치?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경제에 막 심한 타격이 있었던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너희들이 느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선진국이란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나름대로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건 사실이지. 물론 이제 뭐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가. 거기는 왜냐면 쾌적하고 왠지 가보고 싶잖아. 왠지 내가 거기 가면 뭐가 된 것 같고 그지? 그런 느낌 때문에 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선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소비를 유도시켜야 되겠지. 투자를 유도시켜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늘려야 되고 저축을 다운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자를 다운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다운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민간 저축은 줄어들고 또 기업 투자는 늘어들고 신용 공급은 그러니까 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 왜냐면 야 이자가 떨어졌는데 대출 받는 거 땡큐지, 그지? 남의 돈 그냥 막 갖다 빌려 쓰는 거야. 왜?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막 투자가 늘어나고 저축 떨어지고 이러니까 소비는 늘어날 거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를 안정을 되찾는데 이게 극심해지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읽을 경제학 지문의 첫 번째 단락과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시 경제학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내가 이런 걸 여기서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나름대로 박사 과정 있는 사람 아니겠니, 그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 보면은 이 미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영어 접두어의 약자야.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개별 개체들을 초점을 맞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게 미시 경제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주체의 개별적 행위자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관점이 바로 미시 경제학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지. 읽어볼까? 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 가계, 그러니까 소비자지, 또 기업, 생산자, 정부 등의 개별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와 상호 영향 등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거래량 등 각 시장 구조의 균형점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점이야. 균형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는 경제학문이야. 수요와 공급 법칙, 너 이거 알지? 수요와 공급 법칙?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있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아래 내려가서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미시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외 소비자 이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요와 공급 법칙 이론 외에 어떤 이론이 있는지 여기 쭉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너희가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요즘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너희 고3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요즘 뭘 진행하고 있냐면은 이제 곧 너희들한테도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입시 상담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입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하는 입시 상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설정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되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떤 전형으로 몇 등급을 필요로 하고 거기가 경쟁률이 어느 전형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알겠지? 근데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래. 근데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수시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수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논술 전형 들어봤지, 그지? 논술 전형이 있어. 논술 전형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이론이야.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죄수의 딜레마? 안 들었나?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 이제 얘네들을 신문하는 신문관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범죄자들이라서 얘네 둘을 지금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얘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이야. 다만 얘네 둘 사이에서는 벽이 쳐져 있어서 서로를 볼 수가 없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하냐면 만약에 너가 죄를 자백하면 너는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너가 죄를 숨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얘한테도 마찬가지야. 자, 너가 지금 자백을 한다 그랬을 때 석방을 하고 야, 너가 죄를 숨긴다. 그러면 너 감옥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숨겼어. 그치? 얘는 숨겼어. 근데 얘가 자백을 했어. 근데 감옥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 근데 얘가 숨겼잖아. 근데 얘는 자백을 하잖아. 그럼 얘는 석방되는 거고 얘는 감옥을 진짜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숨기고 얘가 진짜로 자백을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로 감옥 가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석방을 하는 거지. 근데 둘 다 숨겨. 그럼 둘 다 감옥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행위자가 있고 여기 이제 그 B라고 하는 행위자가 있어.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그릴게. 여기 A라는 행위자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행위자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 숨김. 그치?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싸게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은폐라 그럴까? 뭐 상관없지. 근데 어쨌든 만약에 얘가 자백을 하고 얘도 자백을 한 둘 다 자백을 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 A가 얻는 효용이 예를 들어 10이고 B도 얻는 효용이 10이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B는 숨기고 A는 자백해. 그럼 얘는 석방이잖아? 그럼 얘가 얻는 효용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5로 고칠게. 여기 5로 고치고 여기 이제 10대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B가 자백을 하고 A는 숨기는 상황이 돼. 그러면은 이제 A는 빵점이고 이제 B는 10점을 얻게 되는 거야. 왜? 얘 죽여버리고 자기만 혜택 얻었으니까 얘는 짱인 거지. 근데 만약에 둘 다 숨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효용이 빵점이 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둘 다 자백을 할까? 이 게임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A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자백을 하는 거하고 숨기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전략일까? 봐봐. 자백을 했을 때 얘 지금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얘는 지금 5점하고 10점을 얻을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숨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빵점하고 빵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가 자백을 했을 경우에 B에 비해서 얻는 이익의 뭐야? 더 큰 값이 뭔지를 따져보자고. 얘네 지금 둘은 똑같지. 근데 얘 10 같은 경우는 얘보다 훨씬 크지. 그치? 그리고 이제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B가 자백하고 숨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도 역시 얻을 수 있는 이익 5하고 0, 또 0하고 0을 지금 비교를 하게 될 거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지금 자백을 했을 때 얻는 게 5, 그 다음에 숨겼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둘 다 어차피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결론을 이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둘 다 자백해서 5점과 5점을 얻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A의 입장에서 지금 5하고 10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큰 값이야? 10이 더 크지. 그치? 그리고 B의 입장에선 지금 그 B의 입장에서 자백하고 숨김 중에서 뭐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은 15하고 0, 그 다음에 여기 10하고 0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 10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여기 10이 되지 지금. 그랬을 때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여기 10이 더 큰 값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숨기는 선택을 이제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둘 다 0점으로 가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하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은데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원래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게임 이론. 이게 미시경제학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지. 미시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특정 금융기관이 안정되어 있어 일정 수준의 금융시장 혼란, 타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이나 자산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래.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생략이 돼서 내가 탈출할 수 있다. 방법은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 이거는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출제되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바젤위원회 주도로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를 강화시킨 사례가 있게. 그러니까 자본 규제란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에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자본을 유지하는 제도. 이거를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온 거는 우리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어떤 그런 예방책이 있지. 읽어봤으니까 다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유동성 규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풀리거나 혹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통하는 규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거시경제로 넘어가자.
자, 거시경제학은 아까 전에 미시경제학을 내가 마이크로라고 얘기했다면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야, 매크로. 매크로는 뭐야? 큰 차원의 얘기를 보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미시경제학은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보려고 한다면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숲을 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국가 전체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여 국가 전체의 소비, 투자 등을 연구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DP, GNP 들어봤지, 그지? 1인당 이제 국민 총소득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물가면 그 국가 전체의 국민 총소득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물가, 실업률, 경제 성장, 국제 주식 환율 등이 주된 연구 분야가 바로 거시경제학이야. 보면은 거시경제학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두 가지 학파로 나뉘게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가 아예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 그러지. 애덤 스미스라고 들어봤어?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거시경제학의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지언이라고 들어봤어? 그 미국의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천재였어, 천재. 그래서 이 사람으로 나뉘어 있어. 그러나 케인스주의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 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제 부작용이 나타나자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유를 부과하고 정부가 시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에서만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왔을 때 각 경제 요소들이 반응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경기 변동론과 어떻게 실제 국민소득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경제 성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해서는 좀 내 스토리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로스쿨 시험에 언어 영역에서 나왔었어. 언어 이해라 그러는데, 혹시 너희들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1929년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였지. 이때가 뭐였어? 세계 경제 대공황. 그리고 이후 한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2008년에 무슨 위기가 있었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때 발생했었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래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경제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 대공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짝 설명하자면, 내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들이 실제로 이런 경제학 지문에서 다 들어있어, 은근히. 일단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당시에 미국은 1929년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엄청나게 무기 이 사업으로 성장을 했거든. 엄청 초강대국이 됐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돈을 벌고 싶지.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돈을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성장세가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에는 버블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1929년에 이제 10월쯤 돼가지고 이러한 거품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미국의 경제가 다 도산되기 시작해. 그때가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야.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케인즈인 거야. 기존의 시장이 너무 자유방임주의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그 어떤 경제학적인 흐름에 이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지. 뭐야? 정부의 개입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케인즈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많이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왜 일어났냐면, 사실 이거는 역사가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3년, 2004년 막 이때부터 너무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신용 등급이 높고 정확한 거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그러한 방식 자체에 대해서 앨런 그린퍼스라고 하는 연준 이제 그 의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출을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기 시작해, 미국에서.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써서 내기만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그냥 막 해줄 정도야. 뭐 따로 서류 보는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돈 주세요, 돈 바로 가서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계속 사.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집을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 그 거품들이 사라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야. 근데 이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래서 2004년에 미국의 이제 그 연준 같은 그 정부 기관에서 개입을 했던 거잖아 시장에. 근데 그 개입한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경제적인 흐름이 다시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이지. 알겠지? 뭐 그 정도.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거시 건전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 마무리해볼 거야. 자, 거시 안전성 혹은 거시 건전성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큰 사건 혹은 사고에 대하여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래. 그래서 이는 개별 금융기관이 재무적, 미시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거시건전성 달성 정책으로는 시스템 리스크 평가 모형, 현장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활용,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이거는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 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 향후 발생 가능한 경기 하락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우리 지문으로 넘어가 보자. 좀 짤막하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27번에 31번 보도록 해볼게요. 다 읽어왔지? 보자. 여기 지금 전통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 자, 보면은 지금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금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자, 정책 금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느냐? 단순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대. 그래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우리도 얘기 봤었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아까 이거 다 본 내용이잖아, 그렇지? 내가 배경 지식할 때 다 얘기했어. 경기가 과열했을 때 금리를 인상시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낮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말 그대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야.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말했잖아. 이거 사람들이 계속 저축을 하니까 수요 안 한다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를 진전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안 해줬지.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갔어. 왜? 경기 과열의 반대는 뭐라고? 경기 침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자율을 낮추겠지. 그 얘기야 그냥.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그렇게 배경 지식을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나도 그랬었던 사람이니까. 배경 지식이 사실 이런 문제 푸는 데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따가 아래서 어떠한 키워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냐면 구성의 오류? 봤었어? 막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와. 들어본 적 있니? 태어나서? 구성의 오류라고? 이거 막 석사학위 박사학위나 돼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수능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 읽어보면서 더 생각해보자. 기출의 마인드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을 열심히 읽는 차원에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금융은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여기 나왔지? 뭔지 눈치챈 사람 뭐야? 후식어 뭐야?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금융을 뭘로 보는 거야? 어떤 금융을 그 자체로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그러니까 돈 전달의 수단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의 시점이라고? 전통 경제학의 시점이라는 거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자 여기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 나오지. 내가 아까 미시경제학 할 때 많이 얘기한 거잖아. 뭐 개별 숲이 아니라 뭘 본다? 나무를 본다고.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독해가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대. 그럼 쉽게 읽혀. 개별.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야. 아니므로 뭐야? 대조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전통 경제학, 물론 이 대조적인 사고방식 막 이런 건 우리가 실전 강의 때 많이 얘기할 건데 지금은 그냥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 어쨌든 뭐 생산수단이 아니라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라고? 장기적으로. 그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초과해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뭐라고?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그거는 실물 가치에 다 비례해서 증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버블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전통 경제학의 입장인 거지. 다 와다. 이러한 생각들을 너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어떤 배경 지식을 이렇게 누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지문이야. 그냥 생각이 나서 바로 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각 지문에 대해서 이 배경 지식을 그때그때마다 딱딱딱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갖다 주시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최근 수능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전에 냈었던 지문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에 포괄된 내용을 또 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각 지문별 배경 지식을 너희들이 탑재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근데 그걸 내가 길게 하지 않잖아. 짧게 딱 치고 딱 그냥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게 누적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도 어차피 또 이런 주제가 나오거든? 그때 좀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니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요즘에. 심지어 박사과정인 나도 읽으면서 뭔 소리야 이럴 때도 있어.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거든 수능이. 근데 요즘에 수능이 추세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약간 의아해.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수능 특강을 너희들이 미리 보고 시험을 치러 가는 거잖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수능 특강 애들이 이미 봤다.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배경 지식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물론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갈게. 자, 버블이 존재한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인한다. 여기 또 나오지. 뭐야? 수식어 아니야 수식어? 그치? 수식어가 또 등장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는 특징이 보여 여기서부터.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물같이 딱딱 비례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시 건전성에서 추구하는 예방 정책이라는 것이지. 이해돼? 일단 듣고 이해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시 건전성 정책은 어디에? 개별 금융회사. 또 나오지? 뭐야? 반복구조인 거지. 그렇게 해서 미시 경제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었어. 자, 그다음 넘어가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라고 보는 거야. 뭐라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 수 있다고 보는, 또 뭐가 등장했어? 수식어. 그치? 글 쓰는 특징이야. 교수님들이 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쓰시잖아. 선생님도 논문을 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지에 대한 그 뉘앙스, 그 어떤 패턴을 빨리빨리 캐치내는 것도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원적인 접근 방식, 이게 지배적인 견해였다. 자, 근데 여기 뭐가 등장해? 그러나라고 이렇게 등장해.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이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이후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고,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의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에 사람들이 경제 불안에 대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기존의 접근 방식이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미시적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그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벌어에 따른 이런 어떤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야.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하지. 이것이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이다라는 요건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 곧 뭐의 안정이라고 본 거야? 경제 안정이라고 본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폐기가 되는 거지. 왜? 경제 안정을 위해서 뭐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금융 안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 형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만 시키고 금리는 그냥 돈을 전달하는 수단들만 사가면 끝나는 거라고 봤다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개입시키면서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서 경제 안정을 가져가겠다라는 사고 방식이 등장하는 게 바로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야. 즉 미시 이것뿐만 아니라 거시도 합쳐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지. 자, 그다음 넘어가 보자. 자,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봐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아니라. 왜 중요할까? 보면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시는 숲이고 미시는 나무인데 지금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대조하고 있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지. 이 포인트를 짚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가면 더 느낄 거야. 그래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 구성의 오류, 모르겠지 뭔지 알려줄게. 이것도 원래 배경 지식 거기 담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알려주려고. 자, 구성의 오류는 뭐냐? 이거야. 개별적으로는 어때? 합리적이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이야. 알겠지? 이런 게 바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여기 좀 적어온 예시를 하나 알려주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죄수의 딜레마 기억나? 자기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고백해버리는 것이지. 그치? 그리고 또 B도 역시 고백해버리는 거야. 둘 다. 그치? 은닉해버리는 거야. 나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난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은폐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합리적일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빵점이 일어나서 비합리적이었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 또 뭐가 있냐면은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게 있었어요. 공유지의 비극. 뭐야? 공유지라고 하는 거 되게 넓은 자원이 있고 되게 큰 자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멋대로 그거를 막 쓸 때는 자기 혼자는 합리적이야.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이런 개별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구성의 오류인 거야. 그럼 거시 건전성 정책이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를 표현하기 위함인가? 이건 선생님이 너희들이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풀어서 설명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읽어줄게.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등장하였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었어. 미시 건전성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미시 건전성 정책처럼 개별적인 걸 바라보는 논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등장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수능 글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은 애매모호해진 느낌이 있지. 왜냐하면 기존에는 정말 사고방식을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배경 지식 같은 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 없어 너희들은? 나는 질문이 생기던데. 여기도 예방적 규제. 근데 아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도 뭐라고 그랬어? 예방적 규제라고 얘기했어. 둘 다 예방적 규제야. 그럼 도대체 뭐가 차별이 되는 건데
예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거잖아. 뭐야? 미시는 개별 회사, 얘는 금융 시스템. 그래서 내가 여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다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에 대한 생각을 꼭 반드시 가져가줘야 된다. 그래야 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 기존에는 이런 거 안 봤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것도 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진대. 자, 경기 수능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데, 경기 수능성이 이제 뭔지를 얘기를 하자면, 경기 수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내가 적은 걸 얘기를 해줄게.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는 대출을 줄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금리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바로 경기 수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즉 경기가 호황 때 여기 써주기는 하지. 그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경력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 경기가 이제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신용 공급을 이제 줄이게 될 테니까 오히려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경기 수능성,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출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잖아. 사실 경기가 이제 침체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대출을 줄이고, 또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대출을 더 늘리는, 이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뭐가 있대?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나온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완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사토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아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개별 회사에 대해서 예방식이 보고 나서서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가 있다고 그랬어. 물론 그 대상이 개별이냐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냐라는 차원에서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개별을 보게 된다면 지금 최저 자기 자본 규제, 그러니까 이만큼은 너희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시스템에 관련된 완충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니들이 이만큼 갖는 건 오케이.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야.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돈이 줄어들 때 여기를 이렇게 탁 치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지. 완충지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탁 치고 넘어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완충 작용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지 않게. 그러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완충 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경기 과열 시에는 이만큼 가두게 함으로써 돈이 더 풀리지 않게 하는 거고, 경기가 침체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풀겠지. 신용 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지문 한번 다 읽어봤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자. 2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내용일치. 말 그대로 위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1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거는 이제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거지. 뭐라 그래서 거의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보이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시 경제학은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라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고.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봤어.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본 게 잘못된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또 나머지 비슷한 지금 맥락 얘기가,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내가 위기 이전에 미시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시에서 미시가 뭐라고? 마이크로. 그럼 뭘 본다라는 거야?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하면 금융 안정이 달성된다고 보았겠지. 알겠지? 금융은 단순한 거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가 틀린 거라서 정답이 아니고.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봐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감독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금융감독 정책.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사실? 거시경제학에 대한 얘기지. 거시경제학이 이거 두 가지를 통합시켜가지고 경제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위기 이전이니까 미시경제학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얘기인 거야.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거시경제성이지, 그지? 그러니까 위기 이전은 미시, 거시, 그러니까 미시,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이후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거시라고 거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정책 금리 인하 자체가 경제 안정을 훼손한다고 보는 사고방식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금융이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 기존에 어떻게 했다고? 통화 정책만으로만 이걸 조절을 했었다면 이제는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4번이 이제 정답인 거지. 자, 그다음 5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뭐야? 그 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거시경제학. 근데 이렇게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지. 근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보느냐? 자, 자산 가격 변동은 이제 뭐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산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물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실물 경제와 돈이 비례하는가 비례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야. 그지? 근데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봤어? 버블이 없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고.